정치부심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주 단출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기 박원석 의원님하고 최민희 의원님을 저희가 MBC에 뺏겼습니다. 두 분이 100분 토론 나갔어요. 정봉주 의원도 나가시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비례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비례정당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디가 더 많이 보는지 아직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 재밌겠는데. 그 MBC 누가 본다고. 아유, 나 참.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또 이렇게 또 저희하고 또 최 교수님 한 분과 함께 그렇습니다. 정치부심 이어갈 텐데 네. 세상에. 이 엄청난 뉴스가 방금 전에 뻥 하고 터졌습니다. 공천 발표 났나요? 네, 서울 강서갑 강선우 후보가 당선됐어요. 그래요? 그분이 뭐 저기 출사표 던진 지 2주도 안 된 것 같은데. 금태섭 의원이 이길 거라고 말씀드렸던 점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신을 모르고 함부로 떠든 점은 사죄드리겠습니다. 아, 정할못이에요, 은근히.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글쎄 이게 진짜 초유의 일인데 이 정도면. 야. 아니 어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태섭이 안 될 거라고 예측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건 당연히 금태섭 의원을 공천 주기 위한 행보 아니냐. 그렇지. 뭐 이렇게 거의 다 얘기를 했었던 것 그래서 같은데. 지금 뭐 또 일각 게시판에서는 네. 이해찬 대표가 결국 강선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어 왔다 그런데 아닙니다. 큰 그림을 계속 그건 그려왔다. 아니야. 그건 아닙니까? 아니죠. 우연과 우연이 충돌하다 빚어진 일인데요. 네. 일단 제도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50% 권리당원 투표하고 그걸 이제 50점으로 환산하는 거죠. 네. 점수를 나눠 먹고 50% 여론조사를 한 걸 또 점수로 나눠 먹고 그렇게 해서 1점이라도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건데 일단 강선 후보는 신인인데 여자기 때문에 가산점을 다 있죠. 받으면 네. 20에서 25%가 뭐 좀 조금씩 경우가 달라서 정확히 모르겠고 네네.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금태섭 의원은 아마도 지난번에 강제 당론을 어기고 기권한 것에 대해서 징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공심위에서 의원 평가를 할 때 점수를 매기는 항목 중에 그 윤리성이 들어있는데 그래요? 이게 이제 당원으로서의 자세를 보는 거거든요. 거기서 최하점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하는 하위 20% 군에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점수가 깎이면 그렇게 깎아놔도 강선우 후보가 금태섭과 강선우가 6대 4로 만나야 됩니다. 금태섭이 60, 강선우가 40은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주된 정치 신인이 동네에서 인지도와 그 권리당원, 자기는 한 명도 모으지 않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40을 받는다는 건 이거는 뭐 공학이 아니라 그냥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제가 아까 이제 뭐 사죄를 뭐 농담처럼 하긴 했습니다만 민심 무서운 줄 모르고 제가 정치 분석하다가 망신당한 사례로 톡톡히 기억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민심이 무서운 거예요, 이건 진짜. 민심이 정말 무서운 거고 당원들의 마음이 반영이 되잖아요. 얼마나 금태섭 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안 했으면은 이 모양이 꼴이 됐을까? 여기서 제일 충격적인 건 금태섭 의원이 작년 7월 이전에 6개월 이상의 회비를 낸 권리당원을 보통 선거를 앞두고 뭐 열심히 모으거든요. 이걸 안 모았을 가능성이 지금 생각이 드네요. 전 현역 의원 치고 재선 준비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 경우를 놓고 보니까 이거는 그럼 금태섭 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안 해도 너무 안 한 것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 65대 35로 결과가 나왔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인가요? 아니요, 그건 뭐 지금 숫자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발표되지 않았고 발표되지 않았어요. 공개될 가능성이 빵이기 때문에 나오는 숫자는 뭐 믿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약간 김남국 변호사랑 붙었어도 그럼 김남국 변호사가 승리했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네요. 정봉주 의원이 승리했을 수도 있는 거죠. 정봉주 의원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논란이 벌어지고 나서 당원과 시민들이 화가 나서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금태섭은 아니야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그 당시를 다시 돌이켜보면 조국 프레임이라는 걸 금태섭 의원이 직접 쳤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 전체 총선판에 저런 말을 하면 되냐라는 분노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마음을 돌리신 분들 좀 있었을 거고. 아니 판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럼 금태섭 의원,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잖아요.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역구에는 출마를 못하는 결과가 나오고 그렇죠. 공천을 했으니까 딴 지역군 나갈 수 있는데 서울 강서 가면 못 나가. 그러니까요. 네. 그럼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지역군 못 나가요. 그 지역군 못 나가. 그 지역 말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 아니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럼 왜 강서 가면 있겠어? 아니 변호사잖아요. 예. 그 보통 변호사들은 4년 동안 또 변호사를 하면서 다음번 선거를 준비하면 되니까. 네. 다음 선거를 준비할 것이다. 그래요. 아이고 뭐 금태서 보면 안 됐네요. 네. 뭐 본인의 업보입니다. 네. 할 수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비벼 먹어야 됩니다. 또 먹을 겁니까? 꼬막 무침. 야, 이거는 불꼬막 무침. 그 매운 건가 보네요. 그렇죠. 매운 겁니다. 약간 매콤해야 돼요. 밥도둑입니다. 또. 자, 구매 후기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물건입니다. 흰밥만 있으면 끝입니다. 정말 맛있네요. 꼬막도 튼실하고 양념 싹싹 긁어서 밥 비벼 먹었습니다. 너무 빨리 없어집니다. 내놓기 무섭습니다. 그래요. 자, 또 하나 이렇게 맛난 반찬이 있었나 싶네요. 갓 지은 밥에 올려 먹다가 결국 손바닥을 긁었다는 꼬막 손질 깨끗하게 해서 맛나게 무치고 배달까지 해주는 엄마표 반찬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자, 또 2통 사서 벌써 다 먹어서 다시 6통 주문합니다. 한 통으로 2인 비벼 먹으면 넉넉하지만 3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 없을 때 애들이 알아서 챙겨 먹을 수 있어서 더 편한 것 같아요. 만들려면 엄청 수고스럽고 양념도 이렇게 맛있게 만들 자신이 없는데 저 같은 직장맘에게는 딱입니다. 네, 아주 천사일색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사태로 집반찬 고민 많은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다른 밑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얌테이블 꼬막 무침이면은 네, 가능합니다. 반찬으로도 좋고 이 비빔 소스로도 좋습니다. 게다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합니다. 자, 꼬막 무침 그리고 불꼬막 무침. 불꼬막 무침이 뭐겠습니까? 네, 다들 꼬막 무침만 드시네요? 저는 불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네. 불을 좀 먹어봅시다. 불을. 예. 자, 문제는 가격인데 직접 꼬막을 싸다가 손질하고 양념장 만들면은 네, 가장 저렴하겠지만은 과정이 너무 수고스럽습니다. 반찬으로도 좋고 비빔 소스로도 좋습니다. 게다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합니다. 문제는 가격. 네, 직접 꼬막을 싸다가 손질하고 양념장을 만들어 먹으면 가장 저렴하겠지만 제가 읽었던 부분을 또 읽고 있습니다. 네. 야, 나이 들면 그렇게 된다니까. 내가 가격 물어봤잖아요. 예. 자, 그 과정이 너무 수고스러운데. 자, 이 김용민닷컴의 꼬막 무침은 200g 8,900원입니다. 200g이면은 보통 2인분이 가능한데 배송된 꼬막 무침을 조리할 필요 없이 바로 밥에 비벼 드시면은 싸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저렴한 꼬막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현대 백화점에서 완판된 제품 100% 국내산 새꼬막을 수제 양념으로 맛깔나게 무친 얌테이블 꼬막 무침 2종을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밥도둑 중에 밥도둑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예. 자, 꼬막 무침 200g 8,900원, 불꼬막 무침 8,900원. 여기 200g인가요? 네, 요거네요. 요 크기. 그리고 꼬막 무침 200g, 불꼬막 무침 200g. 같이 샀을 경우에는 16,900원. 네, 1,000원 정도 싼. 네, 좋습니다. 불꼬막 무침은 청양고추가 잔뜩 들어있네요. 그러네요. 근데 안 먹게 되는데? 왜? 싸가지고 가서 집에서 먹으려고. 좋은 생각인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불꼬막은 안 먹어봤고 그냥 꼬막은 지금 먹어봤는데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밥에랑 먹으면 뭐 그냥 군침이 나오고 실제로 지금 제가 젓가락을 못 들겠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막 며칠 두고 먹고 싶은데 이거 방송하고 이러면 좀 하나 좀 줄만도 한데. 아니 그거 알아서 가져가면 되는 거지 뭘 누가 그거 가져가지 말래요? 안 가져간 사람이 가져가세요, 문제지. 그래요? 나만 가져가야겠다. 우리 와이퍼 좋아하겠다. 야, 너무 맛있다 진짜.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매운 것도 엄청 맛있어요. 제가 매운 거 진짜 맵다. 매운 음식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매콤하네 진짜. 불꼬막. 청양고추 때문에 매운 거고 딴 거 때문에 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속초 가면은 거기 유명한 그 꼬막 비빔밥집이 있어요. 거기보다 괜찮은 것 같네. 싼 가격에. 진짜 맵다. 불꼬막은 별로 안 해. 이 불꼬막은 그 맛이
강서갑의 민심을 방불케 하네요. 아, 나 진짜 티내지 마, 형. 강서갑의 민심이 아닌가. 진짜 불벼락을 맞은 기분이네요. 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맛은 진짜 안 짜. 이런 게 보통 되게 짜고 달아서 먹기 그 맛에 인이 밖에서 먹게 만드는데 제가 항상 이 얌테이블 거 먹어보면 느끼는 건데 조미료도 그렇게 많이 안 쓰고 그치. 그다음에 간을 세게 하질 않아서 네. 그냥 먹기도 너무 좋고 비벼 먹기도 좋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사놓으셔야 되는 게 겨울이 지나면 꼬막이 안 나요. 제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겨울에 잡아가지고 만든 그 꼬막 비빔밥이거든요. 꼬막 비빔밥 여름에 먹고 싶어도 어디 가서 찾아서 먹을 수가 없어서 이거 집에다 쟁겨놨다 드시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예, 바로 이 맛입니다. 예, 맵긴 하다. 매운 건 진짜 맵네. 자, 그때 진짜 맛있네요. 진짜 이거 탁월합니다, 여러분. 꼬막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한번 먹어봐야 돼. 이거 먹 진짜 먹어요, 진짜. 이거 반찬으로도 좋네. 되게 간편하거든요. 이거 떠서가지고 그냥 넣으면 되는 거라 이렇게. 저 맛있는 거 좀 허겁지겁 먹는데 이거 엄청 맛있네 진짜. 이건 가져가야겠어. 이거 좀 남겨서 이거 집에서 내가 먹어야겠다. 와. 그리고 200g인데 밥 두세 공기는 충분히 비벼 먹겠네요. 여기에 계란. 제가 매회 맛있다고 거짓말한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건 진짜 맛있네. 네. 저 정글의 법칙 가서도 병만이 형한테 한치회 맛없다고 얘기했다가 한 대 맞을 뻔했어요. 근데 저 맛없으면 맛없다고 그러거든요. 먹는 걸로 네네. 장난 안 치니까. 근데 이거 진짜 맛있네. 그리고 맛없으면 제가 봤을 때 김용민 닷컴 저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광고. 그죠? 한번 좀 많이들 시식들 해보시고 하는 거죠? 그치? 네. 그래서 우리 MD님들이 예.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겠죠. 이건 무조건 먹어보고 해야지. 이거 간장 남은 거 있잖아요. 맵다. 김 같은 거 찍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이 간장 이 두부에다 이렇게 살짝 올려서 드셔도 맛있고. 다 먹었습니다. 네. 너무 탁월합니다. 나 밥을 먹고 왔는데도 다 먹었네. 자, 오늘 모실 손님입니다. 김용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보다 얼굴이 훨씬 작으신 것 같아요. 아유, 네, 그래요. 훨씬 잘생기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용민 변호사님. 김용민 TV에 벌써 연달아 한 3번 나오신 것 같아요. 아니 요즘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또 이 누추한 안 바빠 요즘에. 그래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제 사돈의 8촌까지 김용민 TV 한번 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후보들이 저기 어디까지 줄을 서 있는데. 그 정도입니까? 예, 근데 김용민 PD가 굉장히 기준이 엄격해요. 그래서 본인이 소개해서 창피할 사람들은 절대 내보내지 않았어요. 한 30명쯤 얘기했는데 한 명도 통과를 못했어요. 그 정도예요. 야. 그 경쟁률을 뚫고 컷오프 됐고 저분은 컷오프 됐고 통과되셨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용민 변호사님. 자, 지금 남양주 병. 네. 네. 격전지로 가셨네요. 또. 격전지 주광덕. 네. 네. 주광덕 잡으러 갔어요. 자객으로 또 네. 출연하셨군요. 자객이 너무 착하게 생겼어. 근데 어이구 요즘 좀 패션을 좀 바꾸셨네요. 예. 좀 젊어 보여야 된다 그래서요. 예. 메이크업도 오늘 살짝. 그러게요. 그래요. 앞머리도 내리신 것 같은데요, 약간? 앞머리요? 예. 자기 혼자 내려옵니다, 이게. 그래요. 좋은데요. 예. 자, 변호사님 지금 어때요? 남양주 병. 남양주 병이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렇죠. 예, 뭐 언론사에서 발표했는데 제가 1위로 올랐습니다. 물론 2위인 주광덕 현 의원과 차이는 0.6%로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근데 선거운동 한 번 안 하고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제 얼굴을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한편 그 지역에서 여지껏 우리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먼저 이겨본 적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민희 의원이 졌어요 그때 거기서. 네. 예. 자, 그래요. 우리 김용민 변호사님 남양주병 최근 여론조사 결과 3월 8일 중부일보 의뢰로 아이소프트뱅크가 지난 6일 남양주병 지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선 가상 대결에서 김용민 예비후보가 41.7%로 주광덕 의원 41.1%를
0.6%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오차범위 25% 예.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3%인데요. 형님 이거 여기 공중파 아니어서 이거 안 읽어줘도 아니, 읽으려고 검색하잖아요. 해야 돼. 읽으려고 아니어도? 예, 해야 돼. 이제 선거 때는 다 해야 돼. 페이스북에도 그냥 뭐 프로테이지만 올렸더니 삭제하래. 다 읽어줘야 됩니다. 아, 요즘엔 다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전체 응답률은 2.9%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1.7. 네. 근데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예. 사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인지도랄 게 그 지역에선 특히나 전혀 없으시고 예. 뭐 유우성 간첩 사건부터 시작해서 김학의 또 뭐 검찰 개혁에서 되게 역할을 많이 하셨지만 거기 더해서 막말 파문까지. 형님의 인지도가 글로 반영된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도 일단 이기고 시작했다는 것은 상대방은 현역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언론에 자주 나오는 주광덕입니까? 인지도가 가장 저쪽에서 어떻게 보면 그 주포고 공격수고 언론에 노출이 많은 분인데 0.6%로 이기고 시작한다는 건 정말 고무적인 일이죠. 네. 어떠세요? 좀 피부로 좀 느끼십니까? 지역구 돌아다니시면? 예, 그 이긴 여론조사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제가 출퇴근 인사를 하러 갔더니 그러니까 알아봐 주시는 분들 그리고 응원하면서 음료수 하나씩 주고 가시는 분들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그거 하나하나가 막 힘이 나는 그런 응원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힘이 되죠. 예. 우리 김용민 후보님 사모님도 같이 네. 선거운동에 가세하시고 예. 그 김용민 2012년에 김용민 후보는 아내가 김용민 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전혀 안 도와줬어요. 같이 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막말 파문 터지고 나서 네네네. 음담 해설이었잖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디는 뭐 무슨 뭐 아주 심한 말 말고 음담 해설도 막말 파문의 일종이었다고. 그리고 양로원 가가지고 양로원이 아니죠 그 경로당 가가지고 인사를 드리는데 할머니가 아이고 그럼 뭐 응? 총각이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아, 그래요? 그랬던 기억이 또 납니다만은. 네, 그래. 아유 그래도 우리 저 사모님이 또 함께 하시니 얼마나 든든하실까 싶기도 하고. 예, 사실 이게 선거 운동을 하면서 최근에 많이 느끼는 건데 가족 관계가 더 끈끈해진다. 그렇죠. 예. 저는 막 이렇게 싸우고 힘드니까 싸우기도 하고 다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끈끈해지더라고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남들이 볼까봐 못 싸우고 혹시나 볼까봐. 네, 그래지더라고요. 예. 자, 근데 그 어디 가서 인사하세요? 저희 지역구가 8개 읍면동으로 좀 많은 편인데요. 일단은 주로 그 지하철역, 전철역에 가서 하고 그다음에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가서 이제 출퇴근 인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워낙에 또 그 면적이 넓잖아요. 넓습니다. 예. 넓고 또 지하철역 같은 데는 좋지. 왜냐면 그 출근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이시죠? 좀 거기로 가서 인사하면 참 좋은데 네. 그 남양주병에는 전철역이 있나요? 네, 전철역이 있습니다. 그 특히나 이제 도농역이라는 역은 경춘선. 굉장히 이용객이 많은 역인데요. 사실 그래서 인사를 하러 가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뭐 후보가 얼굴 알린다고 인사하는 게 괜히 또 좀 이상해 보일까 그런 염려들이 있어서 이제 뭐 좀 그나마 좀 덜 많으실 시간에 짧게만 인사를 하고 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드라이브스루 지금 검사로 되게 히트를 쳤잖아요. 코로나19. 그래서 인사를 난 드라이브스루로 좀 하시라고. 차에 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가오는 건 사실 어쩔 수가 없고 또 와서 반갑다고 악수도 하시고 막 안아주시고 이러는데 그게 서로에게 지금은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멀찌감치 차에 떨어져서 차 안에서 이렇게 인사를 공손하게 잘 할 방법을 찾아보면 여기 이제 후보님께서 차 안에 있어요. 야타적 떨어지고 거꾸로. 거꾸로. 오히려 반대로. 아이고 그렇군요. 지금 그 어떻습니까? 밑바닥 민심은? 뭐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게 기본 그 밑바닥 민심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마스크를 구하는데 왜 또 사람 많은 데서 줄을 서야 되느냐. 공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군요. 호소하시죠. 그리고 이제 중소상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매출이 바닥이니까 그게 어렵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너무 어려워서 대출이라도 좀 받고 싶다.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월세 하세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입은 없는데 월세는 내야 되고. 그렇죠. 아니 그렇게 이렇게 선거운동 하시기 전에 이렇게 뭐 주민들 만나서 민원을 좀 들으시면은 네. 직접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려고 하세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공감을 좀 해드리는 편인가요? 제가 이제 좀 직전에 변호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답할 수 있는 건 즉답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게 배어 있어요. 해결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시는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민들, 시민들, 유권자들 만나서 뭐 물어보시면 그 자리에서 답 드릴 수 있는 건 드리고 아니면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들은 또 검토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저도 민원 하나, 민원 하나 내죠. 서울시가 지금 신천지를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보니까 법무부 장관도 수사 지시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근데 검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검찰 전문 변호사시잖아요. 검찰 사기단 체포 전문 변호사.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유호성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조작 사건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민변 회원이 좀 뒤늦게 돼갖고 그 사건을 맡은 거예요. 이 사람 간첩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가서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민원 듣는 식으로 듣다가 이게 뭐 이상하다 그래갖고 직접 중국까지 건너가서 그 검찰과 국정원의 발표가 잘못됐다는 걸 밝혀내서 영화네. 진짜로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네. 검찰과 국정원이 증거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여동생 붙들어 놓고 협박하고 이러는 것들을 하여튼 뭐 짧게 얘기하면 다 파헤쳐갖고 작사를 내놓고 결국 무죄를 받아야 되는 거를 해서 저는 뭐 검찰 개혁에는 이제 검찰이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가장 잘하는 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천지. 네. 저도 뭐 제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기는 했는데 강제 수사를 빨리 진행 안 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은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천지가 방역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감염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병을 감염시키려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라도 감염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건 범죄가 있는 거니까 반드시 처벌하고 강하게 처벌해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게 지금 신천지가 자꾸 문제되니까 일단 신천지를 털어보자 이런 방식의 수사는 우리가 검찰권을 또 남용시키는 요구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강제 수사의 요건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서 필요한 강제 수사는 해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누가 봐도 공공의 이익에 약간 해를 많이 끼치는 상황인데 강제성을 좀 더 좀 확대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 강제성을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천지가 밉다 혹은 자꾸 병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검찰의 강제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칫 검찰을 비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아니라 문제든 검찰로 끌고 가는 거다. 이건 행정의 영역에서 방역의 영역에서 즉시강제나 어떤 행정상의 강제 처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수사로 끌고 오는 것은 또 검찰을 너무 키워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네요. 여지껏 힘들게 싸워서 검찰의 힘을 좀 빼고 있는데 다시 검찰에게 힘을 씌워주는 것은 또 잘못된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조심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디테일이 중요해요. 이런 디테일이 중요한데 디테일을 아는 사람이 가서 디테일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런 분야에서 정말 전문가라고 생각.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댓글에도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윤석열 장모는 죄를 인정했어요. 우리 전남철 님도 그러시고. 그 윤석열 장모가 그 예금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건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를 하는 게 나왔는데 검찰이 왜 사건을 배당만 하고 수사를 안 하는지 이런 건 따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조국 때문에 되게 유명해져갖고 이 사문서 위조하면 큰일 나는 일을 다 알고 있는데 이거 고발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시는지.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지금 이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그 당시에 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냐라는 것과 지금 그럼 수사를 제대로 하냐 못하냐 이게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인정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고소고발이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검사가 그럴 경우에 검사가 이제 인지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범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수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라고 부르는데요. 그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잘못이냐 아니냐를 그 당시 기준으로 따져야 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 사건만 아니더라도 그런 거 잘 인지를 안 합니다. 사실 문제이긴 해요. 범죄임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인지를 해서 처벌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인지를 보통 안 하는 게 관행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지를 안 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 입김 때문이었는지는 아직은 알기 어렵습니다. 세모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제 다 확인이 됐고 충분히 고소고발도 있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지금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검찰권 남용의 검찰총장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우리가 사문서 위조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예금 잔고 증명을 위조한 이유는 사기를 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더 큰 범죄는 사기죠. 본질적인 범죄는 사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검사의 장모님의 케이스가 아니라 일반 케이스다라고 하면 이건 실형 나오는 사안입니다. 실형 나오는 사안. 매우 중대한 사안이에요. 예금 잔고 증명 300억 정도를 위조해가지고 투자금을 받거나 편취를 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실형입니다. 이 정도는. 그렇군요. 아니 그렇다면은 그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만약에 영향을 미쳤다면 예를 들면은 이 수사가 더 진도가 못 나가게 검찰 내부에다가 형 장모 아니니? 장모님을 이렇게 수사를 하면 내가 뭐가 되니? 뭐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하고 돌려서 하겠죠. 돌려서. 만약에 했다면 그렇게까지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제 말처럼 할 리는 없고 너 아무개 사건 맡았더라? 전화 한 통 딱 넣어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아니 그렇게 하면은 윤석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장모 되시는 분이 어떤 정모 씨하고 투자 관련돼서 분쟁이 벌어져서 막 싸움을 하다가 당시에 장모는 불기소 처분이 되고 그 반대편 사람은 무고죄로 기소를 했는데 이 당시에 보니까 그 대검 중수부 1과장이었더라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러면 이거 상당히 뭔가 좀 식구끼리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후보를 불러갖고 후보 소개할 시간 안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치부심이기 때문에 현안을 토론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저도 팩트 체크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혼 전 얘기였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 무고 부분이 혹시 그래서 결혼 전이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본다는데 만약에 팩트가 결혼 후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사실 대검 중수부는 지금은 없어져서 반부패부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됐다라고 좀 볼 수 있긴 한데 전국에 있는 특수 사건을 총지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건 자체가 특수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요 사건으로는 분류될 수 있거든요. 검찰 가족의 사건이라면 검찰에서는 중요 사건으로 분리해서 검사장 보고하고 검사장이 검찰총장에까지 보고하는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라면 당연히 대검에도 이런 사건이 보고가 되고 윤석열 당시 중수 1과장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검찰에서 이게 진짜 있는 일이든 없는 일이든 검찰에서는 거의 수사를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겁니까? 아니면 공수처가 생길 때까지 좀 이 사건은 수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 사건이요. 안타깝게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사 대상이 아닙니까? 왜요? 공수처 수사 대상은요. 검찰총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검찰총장 본인의 범죄, 직무상 범죄가 기본적으로 그 수사 대상이고요. 가족의 범죄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 가족이라고 하면은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만 됩니다. 장모님은 아니고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은 일단 가족에서 빠져요. 그래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만약에 검찰총장이 직무와 관련된 직권남용의 범죄가 성립돼 있다라고 하면 이 사건도 같이 병합해서 수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검찰에서 수사할까요?
거의 뭐 못하죠.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못한다고 그래서 보는데. 이 방법은 혹시 없을까? 이제 결국 21대 국회에 몫일 것 같은데 특검을 하면 어떨까? 저는 이 선거 중에 특검은 불가능하고 선거 네. 끝난 다음에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은 국회 차원에서 특검을 만들 수도 있고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또 의지를 가지면 가능하더라고요. 상설특검 같은 맞아요. 경우. 상설특검법상 가능하죠.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도 당연히 특검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네. 사건은 검찰한테 맡길 수가 없는 큰일 사건이에요. 나죠. 이게 검찰 수장인데. 네. 아,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일이죠. 이미 예. 오늘자 기사를 보면은 그 선거 개입,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배당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기사를 단독으로 흘렸습니다. 검찰이. 네. 이거는 맞받아친 거거든요. 지금 그 검찰총장 장모 사건이 언론에 나오니까 물론 주요 언론은 잠잠하지만 네. 그래도 자꾸 시끄럽고 회자되니까 맞받아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걸로 맞불 붙이자. 네. 다시 말해서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찰한테 이 수사를 맡길 수가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법상의 대상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애매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는 것도 매우 좋은 아니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그 사건도 맡으셨었지 않나요? 김학의 건도 네, 그렇죠. 그랬죠. 예. 재심할 때 했었지만 그거는 얼굴이 나오는데도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경우는 검찰총장의 식구를 당연히 못 건드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못 건드리죠. 기소권을 한 군데만 준 게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진짜.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특검 말고는 지금 현재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그 국회 만약에 들어가실 수 있다면은 네. 특검 법안 한번 내보시죠. 네, 당연히 해야죠. 이거. 당연히 그 일을 하시겠다. 네네. 그러면 타이틀을 이렇게 보면 좋겠네. 네. 김용민 후보 국회 들어가면은 윤석열 장모 특검 발의하겠다. 이렇게 타이틀 달아도 괜찮으세요? 괜찮을 네.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김용민 변호사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공수처법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공약을 한 게 또 주광덕 후보잖아요. 맞습니다.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전사로서 자기가 뛰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중이라 본인이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광덕이라는 의원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 검찰 쪽의 입김을 막아내는 것도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되게 중요해서 네. 어깨가 되게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광덕 정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선 뭐든지 하는 사람처럼 저는 평가가 되더라고요. 사실 최민희 의원이 그 선거법 때문에 그렇게 유죄 판결 받기까지 아주 집요한 주광덕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김용민 변호사님도 대비하고 있어요. 주광덕이 아마 사사건건 고발할 것이다. 고소할 검찰 것이다. 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가 정보가 좀 집결이 되나 봐요. 이제 뭐 그런 것도 뭐 이게 뭔지 있겠지만 모르겠지만. 실제로 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문자를 네. 그 허위로 왜곡해서 막 공개했지 않습니까? 무슨 나를 약 올렸다, 뭐 인사권 가지고 약 올렸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실제 문자 내용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었죠. 그렇죠. 네, 근데 네. 그 문자는 받은 사람만 아는 것인데 보낸 네. 사람하고 받은 사람 두 명만 아는 것인데 주광덕 의원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받은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들었다. 다시 말해서 검찰과의 커넥션이 계속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강남일 검사란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받은 사람이 당시 강남일 대검 그래요? 차장이었다라고 네. 알려져 있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진짜 이 문제는 검찰 개혁 문제 또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이런 모종의 움직임을 상대로 해서 지금 전선이 형성됐어요. 남양주평에서 검찰 개혁 세력과 검찰 개혁 저지 세력이 지금 맞붙은 그런 그 구도가 아닌가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 검찰 개혁을 이제 목표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용민 변호사께서 국회의원이 만약 예비 후보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공약이 되죠. 공천이 되셨는데 그 국회 들어가시면 혹시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법을 발의하겠다든가 뭐 이런 뭐 좀 획기적인 좀 계획안이 뭐 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개의 산은 넘은 상태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공수처법 만들어졌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두 개의 산을 넘은 상태예요. 네네. 그런데
그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것이거든요. 아직 여기까지 못 갔습니다. 수사권 분리. 예, 그래서 저는 이 최종 목적지인 수사권, 기소권 분리까지 가는 것을 검찰개혁의 제일 중요한 방향, 목표로 삼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검찰만 개혁한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국가 수사권을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찰과 국정원의 수사권을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과 어떻게 합쳐서 여길 또 어떻게 견제하면서 쓸 수 있게 할 것인가. 국정원의 수사권까지. 네, 이런 것들을 하나의 국가의 수사 체계 자체를 완전히 다시 재편하는 것이 같이 논의가 돼야지 검찰 개혁이 완성을 할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또 모셨으니까 지역 현안도 한번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네. 무슨 공약 준비하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저희 남양주 병을 넘어서 남양주 전체가 교통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 신도시가 들어섰으니까 맞아요. 예. 아마 네. 교통난이 아주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죠. 예. 신도시가 들어서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그 대중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땅은 넓고 예. 그리고 도농 복합 도시다 보니까 어느 지역 도시 쪽은 대중교통이 그래도 조금 나은데 농촌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또 대중교통이 또 매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균형 발전이 잘 안 돼 있는 그런 구조라. 또 우리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젊은 층들도 많이 계세요. 맞습니다. 남양주 쪽에.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도 거기 살거든요. 네, 병인가요 혹시? 네. 뭐 정확하게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예. 네. 두리뭉실하게.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 국회의원이 얼마나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교통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 처방을 하는 거죠. 어디 감기가 걸렸으면 바로 거기에 대한 약 처방을 하는 방식으로 교통 문제를 교통 문제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먼저 접근하고 또 하나의 방향은 이런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거든요. 여기가 남양주가 교통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에 남양주로 출퇴근을 하지 못하고 남양주를 벗어나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 그렇죠, 그렇죠. 남양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아, 남양주에서 자족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어 기업 유치라든가 네. 뭐 그런 걸 생각하는 맞습니다. 것이군요. 그래서 이쪽에서 뭔가 자족할 수 있는 산업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쪽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공약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남양주에는 어떤 산업이 들어가야 좀 그림이 좀 잘 또 어울릴까요? 수도권이라서 공장 함부로 못 지을 거. 그렇죠. 여러 가지 예. 제한들이 있죠. 네. 남양주는 뭐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문화예술 산업 분야입니다. 거기에 문화예술사업. 그 4차 산업이 결합된 문화예술 산업들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특히 남양주가 영화 촬영소 그 양수리. 네, 그쪽에 양수리. 있어요. 네. 맞아요. 기억나. 그래서 이런 영화 촬영소도 네. 있고 하니 그 문화예술 음식점들도 산업이 유명한 데 많잖아요. 그럼요. 맛있는 데가 네, 많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요. 네. 네. 아니, 황현희 씨. 예. 모텔 얘기 왜 안 해요? 아니, 왜 형님. 음식점만 얘기해? 그렇게 짚고 던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돌려야지. 뭐 돌리긴. 아유, 농담이고. 예. 맞아. 그 주변에, 맞아. 그런 관광지를 비롯해서 음식점도 좀 많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맞아. 근데 거기에 이제 기업을, 문화예술 쪽, 네.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그 문화예술 쪽. 4차 산업 얘기하니까 내가 그 얘기 꼭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또 김용민 후보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저분이 사법고시 합격하고 나서 그것도 대학교 다니면서 준비해갖고 합격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간 데가 증권회사입니다. 증권회사 있었고 나와서 다시 증권회사에서 더 일을 하고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공학 석사를 받았어요. 아, 그래요? 지적재산권 쪽으로 오, 해갖고. 아유, 그러셨구나. 이게 그거 이제 몰라, 나는. 금융, 주식 이런 쪽에서 큰 변호사가 돼서 여기 이제 4차 산업과 금융이 우리나라가 이제 약하잖아요. 이걸 키우는 과정에서 내가 아주 크게 먹겠다 생각하고 뛰어든 시장이었던 건데 그러다 유성의 변호를 맡게 되면서 갑자기 인생 항로가 틀어진 그러네.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법사위에서 법무개혁의 힘을, 검찰개혁의 힘을 쓰실 분이지만 장기적으로 키워놓으면 정무위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하고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 전문가답게 정책을 만들어갈 그런 그래요? 인재라는 점을 또
전문 분야 대신 생색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사실 전에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김용민 변호사님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굉장히 캐릭터가 비슷합니다.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그 부산에서 아마 세금 관련해서 거의 뭐 그냥 갈거리로 부산에 있는 돈을 다 긁어모을 정도로 맞아, 영화에 나왔었죠.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던 분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불임 사건, 불임 사건에 이제 말하자면 인권 변호사로서 또 역할을 하면서 인생의 향로가 달라졌죠.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 긁지 못했어. 막 긁으려고 하다가 긁고 싶었던 거고 여기 긁는 청소기라고. 긁으려는 빅픽처가 생겼는데 아니 근데 또 저 얘기 들어보니까 인권 변호사가 되신 다음에 그 유성 씨 사건 맡으신 다음부터 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어떤 돈 벌리는 그런 변론은 거의 못하게 되셨고 김용민 변호사님도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그렇게 됐죠. 다 끊겼어 연락이. 예. 그래서 그런 점도 그렇고 결국 이런 인권 변호사의 일을 바탕으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정치에 입문하셨고 김용민 변호사도 이제 입문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보니까 이게 참 뭐 물론 노무현 대통령만의 길은 아니었겠죠. 그렇게 또 사회적으로 낮은 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 좋은 선택을 하셨던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또 정치에 입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참 귀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그때의 삶과 지금의 삶은 또 완전히 또 바뀌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인권 변호사였을 때 또 있을 테고 그때 한참 아까 말씀하셨던 뭐 경제 관련한 이런 소송 모으려고 막 했던 갈고리를 샀을 때 그때의 상황이랑 많이 다르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타임라인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증권금융 변호사로 이제 막 커리어를 쌓고 있었죠. 증권금융 변호사면 뭐 어떤 겁니까? 뭐 금융거래에 대한 뭐 금융거래도 하고요. M&A 같은 것들도 자문을 하고 또 뭐 주총 가서 싸움도 하고요. 지금도 가면 변호사 그 소개 프로필은 M&A 전문 변호사 이렇게 있어요. 대박이네요. 그러셨구나. 그러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파생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도 지금 경제대학원 다니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파생 상품에 대한 이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CDS를 가지고 유동화시키는 방식의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을 이제 자문하고 계약서 쓰고 뭐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돈을 벌려고 하다가 진짜 유성 사건, 민병 가입하면서 유성 사건 첫 사건으로 맡아서 하다 보니 금융 사건이 다 끊기기 시작하고요. 나의 길은 이제 오롯이 여기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은 변호사님 형사 전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형사 전문 아니고 금융 전문입니다. 라고 해서 아니 내가 알기로는 형사 전문입니다 하면서 검찰을 족쳤다며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지금. 형사 사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또 국정원과 관련된 사건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 국정원 사건이요? 이것도 이제 유성 사건도 국정원 직원들이 막 구속되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좀 삶이 확 바뀌었죠. 근데 어떻게 유성 씨 사건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임을 아셨을 거 아니에요. 상대가 사실은 시작할 때 몰랐겠지. 국정원이고 또 국정원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박근혜 권력이 있을 텐데 아이고 이거 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텐데 또 불구하고 그 사건을 맡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별 생각 없이 맡은 거는 맞고요, 시작은.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성질을 못 이긴 거죠. 제 성질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생사람을 이런 식으로 조작해서 잡아넣을까에 대한 정의감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감사한데 저는 막 그냥 너무 열이 받았던 거예요, 그때가. 진짜 속된 말 빡치죠. 진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치고 나갔던 거죠. 사실 그 사건이 당시에 이제 댓글 사건이 있습니다. 대선 개입,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댓글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했다. 정부가 탄생했다라고 해서 이제 검찰이 댓글 수사를 했었죠. 국정원 수사를 했었죠. 그 수사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윤석열 당시 이제 총장이기도 했는데 최동욱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꾸려서 그 국정원 수사를 막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초기부터 정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댓글 사건 때문에. 그때 빵 터뜨려서 그 댓글 사건을 확 덮어버렸던 게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었거든요. 서울시 공무원인데 간첩이었다. 풀려고 난리 났었죠. 그런데 그 시장이 박원순 시장이다. 이거 얼마나 섹시합니까? 저쪽 입장에서 볼 때. 박원순 시장이 있는데 그 밑에 공무원이 간첩이어서 북한에 정보를 넘기고 있었다. 이걸로 확 덮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사실 저도
되게 부담스러운 사건이고 힘든 사건이었는데 정말 잘 풀린 거죠. 어때요? 그때는 이렇게 보고 잠깐만 이거 하지 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한번은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무조건 자 이거 해보자, 한번 싸워보자 이런 마음이 더 강하셨습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섭지. 저도 무섭거든요. 왜냐면 뭐 위에서 갑자기 야 이거 방송하지 마, 내보내지 마, 이게 뭐야? 뭐 이래버리면 저도 겁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아예 안 할게요. 저도 이럴 때도 있었어요, 사실. 네. 저분이 무서운 사건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박근혜 네. 오천 살인 사건 변호도 하셨었고 주로 이제 막 이렇게 담장 위에서 위태위태한 일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드려야 될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 김용민 변호사를 이 김용민으로 알고 나한테 위해를 가는 게 아닐까? 형님이 주는 피해가 더 커. 왜 본인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습니다. 저 때문에 좀 고초를 겪진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욕 한 번 먹었습니다. 왜 그 목사님을 구속시켜가지고 그러냐? 아이고야. 지옥에 나가라 저한테 막. 그래요. 저 아닙니다. 이게 뚱뚱하신 분이고 저 아닙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름만 같다고. 이름만 같다고. 아니 진짜로 나는 그게 궁금한 게 저도 왜냐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부담이 느껴져요, 사실. 근데 그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사실 부담스럽고 무서웠어요. 게다가 국정원이 저를 고소도 하고 그러니까요. 손해배상도 청구해서 아이고. 법정 싸움도 막 시달렸거든요. 무섭고 겁이 나긴 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열받는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아까 이제 변호인 그 노무현 대통령 얘기 말씀하시면서 그 영화 변호인 얘기 맞아요. 영화 잠깐 하셨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딱 한 장면이 너무나 공감됐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아마 대부분은 잘 기억 못 하실 건데요.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이 그 변호사가 그 힘든 불임 사건을 막 하면서 이래저래 힘에 부치다가 집에 와서 잠들어 있는 가족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감정이 너무 와닿았어요. 제가 실제 그랬거든요. 이 무서운 사건 하면서 네.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혹은 우리 집에 언제 국정원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너무 컸거든요. 네. 근데 가족한테 그 얘기는 참아 못하고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가족들도 가족들이 더 무서우니까 혼자만 계속 무서웠던 거예요. 혼자만 불안해서 이제 밤늦게 그 사건 하다가 집에 가서 잠들어 있는 가족, 뭐 아이들이랑 제 처랑 이렇게 진짜 진짜 쳐다봤었거든요. 그렇게 좀 무서우면서 또 안심도 하고 그러면서 무사했구나. 근데 그 장면이 영화에서 나와서 너무 놀라면서 진짜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하죠. 저도 예전에 개그 콘서트 같은 데서 제가 불편한 짓을 한참 이제 인기 좋을 때 막 시청률 30% 나올 때 한번 빡이 돌아가지고 네, 마지막 멘트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자, 과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불편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나라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북한 탓으로 돌리는 이 나라의 불편한 진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현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멘트였어. 그다음에 뭐 난리가 난 거야. 와우, 야, 진짜 너 멘트 좋았어. 하다가 그 주에 방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방송이 안 나와. 그냥 날려버린 거야, 편집으로. 통으로. 그래서 내가 지랄지랄했지. 나도 막 그때도 저도 불의를 보면 못 참고 가가지고 뭐 좀 안 한다 이러면 시청률 30% 견인차였잖아요. 거의 뭐 저건데 안 한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지랄지랄하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멘트를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편집을 이렇게 편집됩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도 안 하고 난리더라고. 그 이후부터 가서 지랄지랄하니까. 여기 뭐 변호사님보다는 제가 약간 그 강도 면에서는 좀 저기 하지만 그런 뭐랄까 좀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하고 입을 막아버리고 이런 거 자체가 좀 열받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열받는 거에 어떤 그 지점은 제가 또 알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